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스포츠 취재부 김도환 기자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훈의 경제 한방, KBS 박정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훈 기자. 네. 네, 이렇게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네. 무뚝뚝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네. 그랬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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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융시장 얘기를 또 해주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원래 이 인플레이션 이 지표가 나올 때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뭐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외신에서 굉장히 미리 얘기들을 좀 하고 전망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진짜 깜짝 놀라게 만든 게 뭐냐면 시장 전체 어떤 전망치 같은 게 보통 4.9나 5.0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까보니까 네. 이 지난 13일에 나왔는데 5.4%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5.4%가 올랐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사실은 이게 일시적이라고 지금까지 외쳐왔는데 네. 이게 수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이 수치만으로는 불안감을 주기가 충분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중고차 값인데요. 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중고차 값이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 주목한 건 좀 따로 있는데요. 네. 이 항공료가 25%가 올랐고 호텔 요금이 17%가 올랐는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는 게 네. 코로나19가 이제 좀 끝나가면 사람들이 접종을 맞고 그런 와중에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오를 건 여행이나 아니면 서비스 산업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수치로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한 상태였어야 원래 정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나중에 그러지 않을까 또 걱정도 되는데요. 지금. 근데 지금 금융시장의 네.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을 네, 그렇죠. 비롯해서 시장 반응은 어땠어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진짜 많을 텐데 뭐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장 지금 이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되는 건 아마 금리가 오르는 걸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한 두어 가지 이유로 이게 금리 상승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 실질금리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명목금리라는 것, 진짜 받는 금리는 이 인플레이션율을 여기다 더한 다음에 명목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으로도 우리가 직접 내야 되는 이 명목금리 이 자체가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 지금만큼 돈을 풀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래도 풀던 속도를 좀 줄인다든가 뭐 실제로 뭐 금리를 나중 가서는 인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숫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 네. 금액도 굉장히 큰데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3월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 하나만으로 미국의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리 1.7%를 돌파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전년 대비로 전년에는 0.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3배가 넘게 올랐던 거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네. 이게 이제 7월 13일이 돼서 6월 달 물가 지표가 진짜 나오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가 올라서 진짜로 이건 진짜 인플레이션이 왔네. 이렇게 이 신호가 온 건데 오히려 이번에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거꾸로 1.3%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안정되니까 그럼 괜히 걱정했나? 너무 빨리 걱정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주가가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요 지수와 한국 증시도 여전히 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 계속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 우려가 이 금리 인상으로 가고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로선 국채금리는 안정된 상태를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주가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경기가 둔화하는 신호가 된다. 경기가 실제로 둔화하게 된다. 그럼 경기 둔화하면 주시장이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지금까지 경제 위기가 올 뻔한 걸 정말 파월 의장이 굉장히 잘 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이 어제 14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일회성 물가 상승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연준과 또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악재가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델타 변이가 이 미국을 습격하면서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정말 확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 6월 23일만 해도요. 미국의 확진자 수가 11,000명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백신을 좀 맞아가니까 좀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실물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그러면 인플레이션 오겠네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7월 14일에 35,000명을 기록했으니까 3배가 넘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여기다가 람다 변이도 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재가 지금 현재는 부양책이 지금 당장 끝나진 않겠네라는 오히려 증시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인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고용의 부진인데 미국의 지난달 이 실업률이 0.1%포인트 늘어서 5.9%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그렇죠. 근데 오히려 실업률이 뭐 약간이지만 더 높아지니까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원래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다시 임금이 오르는 이렇게 악순환이 와야 되는데 그런 악순환은 아직은 오지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좀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잖아요. 경기가 오히려 좋아져야지 좋은 건데 경기가 나빠지는 게 좋은 신호가 되는 게 이게 오히려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신호들을 해석하는데 이제 두 개의 어떤 일종의 파가 나눠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파가 있고요. 디플레이션 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굉장히 저명한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말 반반 갈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파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오는 방식은 이게 점진적인 게 아니다. 이게 물이 끓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물은 50도, 60도, 70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끓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100도를 딱 넘는 순간 끓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물 온도는 계속 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는 신호는 계속해서 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 때 항상 어떻게 오냐면 정말 물이 끓듯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때는 그 인플레이션 오는 신호를 잘 모르다가 정말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 순간에 갑자기 물이 딱 끓어버리면서 한순간에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뭐 미리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드먼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연준은 샤워실의 바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물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트잖아요. 뜨거운 물을 확 틀어갖고 뜨거워 이러다가 또 이게 너무 뜨거우면 갑자기 찬물로 확 틀어버려서 너무 차가워서 이 샤워실을 뛰쳐나가는 샤워실의 바보가 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온도계로 계속해서 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경제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하나 인플레이션 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돈을 풀어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건데요. 자, 이 버냉키가 전 연준 의장이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 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버냉키 때 그때도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3조 달러가 넘게 풀었는데 양적 완화로 그때 6년 동안 3조 달러 정도를 풀었거든요. 이번에 파월도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근데 그 3조 달러를 푸는데 걸린 시간이
6주예요. 그러니까 예? 6년 만에 붙은 걸 6주 만에 푼 거예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3천조 원이 넘는 돈 아니에요. 네, 그렇죠. 3천조 원이 넘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3조 달러를 푸는데 6개월과 6주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버냉키 같은 경우는 정말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1차 양적 완화 했다가 중단하고 또 2차 양적 완화 했다 중단하고 했는데 파월은 지금 중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파월의 임기가 언제까지냐 이게 문제인데요. 네. 내년 2월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면 이 파월 입장에서 임기 직전에 뭐하러 찬물을 틀 것인가 이런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지금 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인플레파에서는 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어떤 이 분위기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디플레이션파도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은데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디플레이션파에서도 나름대로 이 다 논리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쪽도 이 이유가 있는 게요. 지금 이 아무리 지금 돈을 뿌려도 이 뿌린 돈이 이 소비로 쓰일 리가 없다라고 디플레이션파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네.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어느 정도로 빚이 많냐 하면요. 원래 이 총부채라 그래서 빚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 다 합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360%였는데 이번에는 4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뿌려도 이걸 돈 갚는데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디플레이션파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쪽은 또 뭘 걱정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걱정이 태산일 텐데 그렇죠. 투자자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대응 방법이잖아요. 프리드먼이 얘기한 이 샤오실의 바보가 2022년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임기가 끝나가면 이제 찬물을 틀지도 또는 뜨거운 물을 계속 틀지 아마 22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올 건데요. 좀 빠르면 올 4분기쯤 올 텐데 그래서 인플레와 디플레를 다 대비하기 위해서 디플레 지속 시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위험 자산 비중을 유지하면서 인플레 습격에 대비한 해지 자산, 이 위험을 회피하는 자산이라 그러죠. 네. 그게 바로 금하고 원자재 같은 것들인데 이걸 일정 비율을 섞으라고 많은 이제 투자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뭐 레이 달리오나 아니면 칼 아이칸 같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항상 주식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수단으로 좀 지금은 좀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곧바로 돈을 못 뺀다 하더라도 해지하듯이 금이나 이런 데에다가 좀 투자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그렇죠. 위험률이 분산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국채나 물가 연동 국채. 국채나 금. 네. 또 원자재 쪽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원자재도 있고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좀 분산하는 거죠.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쉽게 경제 이야기, 인플레이션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종훈의 경제 한방 지금까지 KBS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정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또 오늘부터 지난번부터 같이 시작했었죠. 지금 이 영화 순서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소나기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으나 내일 새벽부터 다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 10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고 비가 그친 후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5도 예상되고 전국이 22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